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전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맛보기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행보, 또 발언 뭐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한 방송국에서 그 주최한 정책 비전 발표에서 프롬프트가 예. 뜨지 않았다고 2분 동안 네, 잠시 음소거했던.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음소거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 국가가 수시로 음소거가 되겠다. 김 의원님께서 아니 어떤 여기 부분... 김용남 의원쯤 되면 오히려 그 2분을 한 200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분이거든. 후보 바꾸세요. 이미지도 비슷하구만. 안 비슷하다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눈물이 흔해졌어요. 많이 우셔요 요즘에. 예. 뭐 어딜 방문했을 때도 울고 또 뭐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비추고. 근데 이 상황이 울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지율 떨어지지, 격차 벌어지지, 그리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크든 작든 밀리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게 마음이 약해서 동정표가 또 쏠려요. 그래서 상황도 상황이고 예. 이재명 후보의 눈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상황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슬퍼서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울어야 된 상황은 아니죠. 울어야 될 사람은 지금 이제 후보는 윤석열인데 두 자릿수로 앞서가다가 다시 오차 범위 내로 다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좁혀졌거든요. 그래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속으로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제 그 4번 정도 윤석열 후보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김건희 기소, 본인의 기소 3건. 그럼 기소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 기소되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조금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충고해 주세요. 별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기소될 때마다 그래요? 최소한 한 3건은 기소가 될 것 같던데. 에이, 택도 없어요. 내년 3월에 어떤 분이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눈물 얘기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돼 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상복귀를 선언을 했고요. 당에서는 계속 합류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선대위 합류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본부장급을 중심으로 1차 선대위 인선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좀 파국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거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더라도 독자적으로 다 구성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국에는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미집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행복해요 우리는. 김종인 위원장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강도와 역사적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밀당을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그 내부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잖아요. 근데 그때 틀어져 갖고 결국 대선에 참가 안 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있었던 정책과 이런 것을 튼 거에 대해서 무척 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 2016년에 그때 민주당은 어땠었냐면 모든 전권을 다 줬습니다. 그래갖고 신기남, 이해찬, 정청래 쳐내는 것도 당에서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내가 딱 전권을 쥐고 있는데 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 2012년처럼 완전히 돌았을 수 있다. 또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사람과 부딪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세팅되는 걸 정치인들은 그냥 다 오케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예. 김병준 위원장과 갖고 있는 감정의 고를 보면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핵심은 김병준이에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같이 하자는 거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제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이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좀 껄끄러워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과자와 손을 잡지는 예, 예. 않을 거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벌써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 그 동아은행 네. 관련해서 그게 상당히 뭐랄까 일종의 그수건이죠 본인의. 영린을 건드린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사과는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 이게 때려놓고 사과하면 뭐해요? 아니 근데 이미 그 때렸는데. 발언 이전에 네. 그 과정에서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의 깊은 상처를 좀 받은 거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선거를 이겼죠. 물론 그때는 공천 파동을 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잘못이 제일 컸습니다만 2020년 총선을 되돌아보면 소위 얘기하는 김종인 매직은 없었어요, 사실은.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큰 과오를 안 저지르도록 이렇게 잘 리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뭐 결과에 있어서 큰 변수로서 막 방향을 바꾼다든지 질선거를 이기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복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모시면 좋죠. 아니, 근데- 이 방송 요 대목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안 와도 된다. 아니 그런데 이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미 상수거든요. 네. 빠질 수 이번 없네. 주 월요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물러난다. 이 상황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됐죠. 자, 이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거였는데 지금은 상수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굳이 왜 이 김병준 위원장과는 꼭 같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의문점이 있어요. 두 분이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을 하시네. 예,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을 해요. 조금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해보면 예. 이건 후보하고는 뭐 전혀 제가 후보한테 확인한 바는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근데 후보의 생각으로 들려요. 네. 그럼 말 못하죠. 일단 뭐 감안해서 그냥 제 사견으로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캠프 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경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당시 그 경합하던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예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여러 면에서 잘 통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정권을 쥐고 거기다 또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잘못하면 윤석열과 좀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오히려 끌려가는 결과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런 모양새가 될 거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당내에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네요. 또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두 분이 아주 오늘 의미 있는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안 돌아와도 된다. 근데 저는 오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드리는 질문은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우리 봉도사님도 뭐 몇 달 전인데 사실 그때마다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후보 개인을 돕는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 그때 생각이었고 홍준표가 된다는 그 다른 전제 조건이 있었죠. 예, 예. 홍준표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하고는 물과 기름입니다. 네.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죠. 그 김종인 위원장 예. 입장에서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윤석열 후보를 평가하는 걸 보면 자기 얘기를 잘 들었을 때 높이 평가했다가 자기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또 바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본인이 이 대선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주관적 판단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도 요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해서 모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캠프 밖에 있을 때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근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지난 총선 때도 결과는 뭐 썩 안 좋았습니다만 그때 황교안 대표가 엉뚱한 조금 선거에 부정적인 요인을 끼칠 만한 언행이 나왔을 때 중심은 잘 잡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김영남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서로 정떼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 내부 역학관계나 이런 게 좀 복잡해졌어요. 예. 뭐냐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좀 껄끄럽고 이 상황에서 좀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연이 결제 두 명이 돼버린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와갖고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해주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우리 나름의 컨셉이 있는데 야, 넌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만들어주는 꽃가마만 타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게 충돌해버린 거거든요.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전략이 저분한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은 이준석도 껄끄럽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자기가 믿는 사람에 대한 불신하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어찌 보면 민주당은 내용을 극복을 하고 좀 다시 재화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용이 좀 더 커지는 와중 거기서 보물단지인 줄 알고 가서 삼고초려하고 모셔왔더니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 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윤 후보께서 떠난다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됐지만 이제 장지원 의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좀 거론이 됐었죠. 김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반대였는데 저희 알고리즘을 쭉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무슨 잘해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본인이 대단한 전략을 가져서 이긴 것처럼 착각입니다. 짜증으로, 폭언으로, 경로로 대하는 거는 올바른 처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내가 이거 못해? 이거 안 하게 해주면 나 그냥 그만둘 거야. 이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 장 의원이 이제 떠나면서 윤 후보에게 원톱이 돼서 전권 행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한쪽의 의견을 대변을 한 거죠. 예.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정치 문화는 국힘에 맞습니다. 그분이 눈 부릅뜨고 자기한테 직언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약간 그런 과잖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우리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정치문하고는 안 맞아요.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직원을 하는 스타일 아니세요? 제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황교안 대표한테 들이대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또 홍준표 대표 거의 이상하다고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 이미지는 모범생처럼 보여요. 여기서 갑자기 농담이 돼버리네요. 말이. 여기서 또 한 분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서 가질 정치적 파급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그 분야는 외연 확장입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뭐 박주선 전 의원이나 김동철 전 의원 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국민의힘 쪽으로 왔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중진 정치인들을 좀 같이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연 확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했던 분야에 대한 보완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정치권처럼 세대 교체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치권에 이미지를 넣고 정치권에다가 명함을 넣으면 보통 한 3, 40년을 쭉 가다가 잊혀질 때쯤 되면 철진한 유행가 부르듯이 또 나오고 대표적인 게 김한길 의원 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이 이미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정치 고관여층은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게 등에 칼을 꽂고 결국 자기가 평생 동안 붙어서 정치의 녹을 받아먹던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외연확장이다. 그런 외연확장은 저는 찬성해요. 다 데리고 가세요.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김한길 전 의원께서 2015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2016년 총선 때 그때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그렇죠. 손잡고 호남에서 돌풍을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예, 호남에서 승리했죠. 정말 이번 선거에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런 한쪽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중간에 이제 좀 이래저래 조정도 하고 중재해 줄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거기 팽당하는 게 전문 아니에요. 팽시키는 게. 누구요? 그 국민의힘 선대 인선을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중도로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는 인재가 없나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얄미워. 아니 그런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당 내에서 뭐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렇게 저 욕 먹겠지만 사실은 그 정당이라는 것은 총선이 가장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사람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는 적어도 18대, 19대, 20대, 21대 총선의 공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용남 의원 얘기보다도 더 깊게 가서 국민의힘을 위한 변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양당이 바뀌나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국힘이 살아나고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여지를 넓혀준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 인물이 없다? 이거 비판하는 거는 2017년 4년 전에 괴멸되었던 한 정파에게 그 4년 동안 인물을 키워라? 라는 요구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라는 거예요. 아직 3살이 다 못 돋으니까 과거 이제 그 민주당에 있었던 뭐 썩은 살을 또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3살인 줄 알고. 어쨌든 아니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국힘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신기루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한테 지고 싶어요? 예. 지고 싶어요? 지고 질 싶지 일이 않잖아.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 민주당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바뀐 부분이 일단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당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절도 하고 일단 좀 자세를 낮췄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이죠. 이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려 노력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세 번째는 전국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본인의 정책을 직접 말하려고 한다. 본인의 강점을 좀 부각하는 건데 그런 분이 좀 눈에 떴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특징을 보면 현장에 강합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민주당이 뭐 개판을 치고 선대위가 개판을 치든 말든 이재명 후보는 뭐 했냐면 전국을 바닥으로 훑은 거예요. 바닥으로 훑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감각이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상 바다에 가보니까 민주당 분위기 안 좋다.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오는 건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예.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에 맞는. 그래서 이제야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자각과 반성을 통해서 모든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고 있다. 예. 그래서 한 90일, 100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 지지율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11월 5일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이제 지금 잦아들고 있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2, 3주 동안 생일 잔치 계속 하십시오. 그 공소시효는 곧 끝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뭐 정책과 다른 면으로 이제 붙고 싶겠죠. 본인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비리 관련 의혹을 국민들께서 빨리 잊어주시길 원하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정책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면에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성 모드로 가는 건 당연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성을 해도 현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자꾸 체감되기 때문에 이게 반성하더라도 그건 금방 잊혀지고 다시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먹히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었어요. 근데 기재부 차관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2%에만 해당되는 거다. 나머지 98%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종부세는 대부분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를 사람 숫자로 5,200만 명으로 나눌 게 아니고 가구 수로 나눠야죠. 당연히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종부세를 한 사람이라도 내면 그 집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놨지 내가 올려놨냐. 그러더니 왜 나보고 이런 큰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악화되는 민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절하고 반성한다고 이게 잊혀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네. 근데 그러면 집토끼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방향은 약간 그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그 정치 구도가 낯설어요, 모두 다. 정권 교체 심리는 60% 육박을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서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 수치가 공존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집토끼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 정책을 공격하는 것 갖고 집토끼가 안 떠납니다.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아픈 이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대선 우리가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 우리 내부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이재명 표 부동산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집토끼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로 우리끼리 공감대가 없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표의 부동산 정책을 냈을 때 저게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을 뛰어넘는 아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정책적 정권 교체 아닌가? 라고 하는 쪽으로 나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한술 더 떠요. 아직 안 문재인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한술 더 떠요. 아직 안 내놨습니다. 아니, 제일 대표적인 게 국토 보유세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토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토 보유세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났나요? 정책이? 아니, 아니, 이 정책이 국토세, 끝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 국힘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 모든 지금 공약 정책이 다 끝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집토끼와 이 정부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아직 카드를 다 내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홍길동 정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자,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카드는 아직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모든 카드가 이재명 표의 부동산이다. 이재명 표의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니까요. 글쎄 저는 근데 국토보유세 더 걷어서 나눠주겠습니다 하다가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부세 다 깎아드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저 숲속에 마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2% 95만 명인데 2%도 안 됩니다. 가구당 그 숫자를 곱해도요. 1인 4가구에도 4구 3에서 360만 해당해요. 7% 정도 됩니다. 그래요. 7%. 그러니까 예. 그게 이런 거거든요. 조중동과 보수 언론이 마치 전 국민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처럼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한 표현이다. 그리고 그런 걸 갖고 7%면 나머지 93%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93% 이분들도 마치 무슨 세금 폭탄이라. 종부세 갖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요. 이건 전 세계가 웃습니다. 보세요. 난 국힘이 정말 답답한 게 한 3, 4개월 동안 대장동 장사하다가 이제 또 대장동을 특검을 우리가 받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약속했잖아요. 부산저축은행까지 묶어갖고 대장동 특검합시다 그러니까 콜 했는데 왜 그 당에서는 안 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예 안 받아요. 지금 물귀신 작전인 거는 맞죠. 왜 이렇게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가 주어졌느냐, 이걸 밝히자는 것인데 10년 전에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갖다 붙이니까 물귀신 작전인 건 맞잖아요. 보세요. 대장동 개발은 만약 2011년에 중수이익과장 윤석열 후보가 만약 그때 수사 제대로 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PF 돈이 1,155억이 나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실 대출을 한 솔로몬 저축은행도 대장동을 보고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최악의 부실 저축은행이.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했어요. 3개월 갖고 대장동은 마치 이재명이 배우인 것처럼 하다 이제 그러니까 특검하자니까 슬그머니 없어. 지금 부동산 정책 갖고 또 제가 보니까 한 달 반, 2달은 써먹을 것 같아. 그때쯤 되면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완패한 다음에 또 슬그머니 또 이제 다른 거 갖고 들고 나올 것 같아. 부산저축은행이 화천대유에 무슨 대출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자면 사실은 들어가세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이 부실화되고 파산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던 문재인 당시 실장께서 부산저축은행에 구명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당시 대표 변호사가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십억 원의 선임료를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특검에 포함시키죠. 어차피 부산저축은행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심한 왜곡을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왜 변호하고 왜 관여한 줄 아세요? 그분들이 수십억을 넣고 수억을 넣던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이 그 6조가 넘는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 손실이 부산저축은행에 저축한 그 부산의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선 부산저축은행을 일방적으로 폐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영업을 더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 예금 맡겼다가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못 받은 피해자들이 더 많아졌고 부실 대출도 더 많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저축은행으로 돈 날리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눈물을 더 그분들이 많이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잖아요. 피눈물을 흘리려고 부산저축은행 자체를 도운 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 입금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엄청난 심각한 그건 사실 정말 왜곡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사실 왜곡이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니 왜곡은 누가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묶어서 특검 하자니까요. 부산저축은행을 도와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묶어서 특검을 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해서 설득을 그러니까 하세요. 그것까지 포함시키자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이 선대위도 지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일단 뭐 밑그림은 좀 그려졌는데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자리 나눠 먹기였었거든요. 일단 예. 그건 깼습니다. 예.
윤관석 사무총장도 사실은 뭐 본인 교체해야 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 흔쾌히 처음에 네. 좀 버티다 흔쾌히 받아들였고 지금 선대위는요 내부 얘기인데 인선 계속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대위원장을 이러이러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했고 그래서 아마 중진들이 다 빠질 겁니다. 만약에 선대위원장이 가도 초선이나 많이 가는 분이 아마 재선쯤 되는 분들이 갈 거고 칼라는 좀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작은 선대위원회 그다음에 선대위원회 몸집도 가볍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갈 거고 그 뜻은 철저하게 후보가 예. 인선하는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도 결정해 놨는데 당에서도 모르고 저만 아는 그 말씀해 주십시오. 싫어요. 당 쇄신과 재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인 재선의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중진들이 이제 빠져서 각자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죠. 사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내가 중앙선대위에 어떤 직책을 맡았어. 뭐 이게 자기 세일즈 겸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럴듯한 직책을 하나씩 다 줘야 예. 돼요. 근데 그거를 확 줄여서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각 지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제가 있다. 보기엔. 예. 제가 이제 20대 때 87년 대선도 치렀고요. 그리고 유권자로 치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87년 대선은? 87년에 제가 이제 28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3일에 한 번씩 김대중 후보를 보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87년도에 고3이었는데. 네, 그때 밟아버릴 걸.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왜 민주당이 문제가 됐었냐면 총괄 선대 본부장들이 실질적으로 틀어졌어요. 딱 쥐고 있었어요. 그걸 놔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 무슨 직함을 맡는다고 하는데 중앙에 핵심적으로 뛸 수 있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딱 두고 외곽에 수십 개 수백 개 위원회 만들면 됩니다. 뭐 가급적 선거 때는 이기려고 하면 10명, 15명이 중앙에 핵으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방에서 자기 지역에서 내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열심히 뛰면 되는데 일단 하방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보는 눈이 많아갖고 안 할 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협상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계속 전화 통화하고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이제 언제 이루어질 거고 일단 합의는 연내를 넘기지 예. 않기로 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연내를 넘기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1대1 그 통합이 아니라 제 세력에게도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세력들도 이번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블록, 2개의 블록, 3개의 블록으로 참여를 시킨다. 다른 정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됩니다. 군소 정당이 좀 있잖아요. 예,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블록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왜 저희가 큰 소리를 쳤는지 아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쪽에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중도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이 블록화돼서 들어가는구나. 또 그 진보 진영의 분들도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이게 좀 슬금슬금하면서 많은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기초 눈덩이를 만들어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글쎄 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세력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미리 힌트를 그 주면 밥에 그 나물에 고추장도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컨셉은 4.0입니다. 뭐 다 4.0이에요. 네. 요새는 무슨 뭐 통합 삽전요. 예. 다 4.0이에요. 민주정부 4기니까 우리가 4.0입니다. 통합 과정과 결과 또 앞으로의 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드시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